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키아벨리의 편지 11월에 선정 도서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 오늘 특강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김현우 연구기획위원님 모시고 이 책과 기후변화 그리고 기후변화가 우리의 생활이나 삶과 어떻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스피커를 켜놓고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소리가 들리는데요. 어쨌든 오늘 김현우 연구기획위원님 모시고 한 1시간 정도 이야기 들어보고 질의응답 한 2, 30분 정도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많이 집중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또 가장 낭만적인 소설로, 물론 소설의 내용이 이렇게 낭만적이라기보다는 좀 우울하긴 한데요. 네. 왜 우울할 수밖에 없는가, 소설이. 이런 것도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김현우 위원님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스크 안 벗겠습니다. 네.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발음이 뭉개지지 않도록 또이또이 좀 천천히 얘기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현우입니다. 오늘 선정도서가 이 책인데요. 보셨나요? 네. 여기 보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신가요? 두 분. 네. 어떠셨어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울했습니다. 우울했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꼭 SF로 썼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SF. 네, 아니, 네. SF인지 잘 모르겠어요. SF인지 잘 모르겠다. 예,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는 장면들, 그러니까 어떤 이 환경의 장면들과 사람들의 행동, 관계의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잘 모르겠죠. 정말 이럴까? 이게 맞게 그려진 건가? 근데 틀렸다는 생각은 안 들죠. 네, 그래요. 기후변화 미래가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이거를 그러니까 클라이밋 픽션, 기후 공상과학 소설이라는 장르가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거의 뭐 최초의, 근데 보니까는 다른 아동 청소년 서적이나 이런 어떤 창작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중에 좀 이제 앞으로 한 몇 년이 지나면 한 획을 긋는 이 첫 출발점을 찍는 그런 책이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아미타브 고시라는 그 인도 작가의 책이에요. 근데 대혼란의 시대, 그리고 부제가 기후 위기는 문화의 위기이자 상상력의 위기이다,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기후 위기가 왜 초래되었고 어떻게 다가오고 있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모르는 것가 아니에요. 과학적인 이론을 모르는 건 아니다. 물론 불행하게도 다수의 정치인들과 여론 주도층은 모르죠. 그러나 이것을 추적해온 과학자들이랄지 어지간히 좀 이제 들여다본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모르느냐? 상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확실하지만 불확실한 이 미래에 대해서 풍부하게 상상을 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걸 나눌 수 있는 어떤 재료 또는 나누기 좋도록 가공을 해서 공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위기이자 상상력의 위기가 기후 위기를 더 초래하고도 있고, 또한 이러한 상상력의 빈곤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우리한테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나 대혼란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대혼란, 불확실한 미래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게 예술이고 문학이 가장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라는 게 이 아미타브 고시도 그렇고 이 김기창 작가의 어떤 메시지인 것도 같아요. 아니면은 자기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작가로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학평론가는 아니에요. 책 얘기를 깊게 하긴 좀 그런데, 보시면 이 표지가 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핑을 하고 있죠. 근데 뭔가 오래된 집과 숲이 물에 잠기는 꼴라주이기도 하고, 이 찢어진
이 그림 사이로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라는 문구가 있고 뒤에는 이렇게 거대한 지구의 일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좀 적절한 그 표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10편의 단편이 실려 있어요. 제가 읽은 지 저도 한 1년 가까이, 1년 6개월 넘어가고서 뭔 얘기였더라고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봤더니 하이피버 프로젝트, 갈매기 그리고 유령과 함께한 하루, 개와 고양이에 관한 일 앞에 3편이 돔시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해져서 그러니까 이렇게 온도가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커다란 돔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도시, 돔 도시, 태양광 패널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지붕이 온도 조절을 하는 돔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돔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살아 있습니다. 살아가요. 사랑도 하고 증오도 하고 반란도 꿈꾸고. 그 이상은 스포일인데 어쨌든 이거는 어느 공상과학영화에서 봤음직한 그런 미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몇만 년 전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뭐 외계 행성의 어떤 일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상황이 비슷하게 또는 좀 다르게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영국의 코누얼이라는 데에 이런 이 바이오돔 이런 실험을 한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구장 정도 크기의 이제 육가 구조물로 이렇게 해갖고선 바깥하고 공기랑 다 차단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작은 지구 생태계를 만들어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물질의 순환 이런 것들이 뭔가 자꾸 결핍이 되거나 불균형해지는 거죠. 그러나 여튼 이 과학자, 공학자들은 필요한 실험들을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굴과 탑, 1순위의 세계, 지구의 커튼을 쳐줄게 이런 것들은 한국이 배경인데 몇 년 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진짜 불순해진 기후, 일상화된 폭염, 그 다음에 자원의 부족, 사람들의 사이 관계는 삭막해지고 이랬을 때 뭔가 사람들이 정말 좀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얼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갖고 말하자면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데 그게 또 소설을 읽다 보면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 계속 땅을 누군가는 파고 누군가는 계속 옥상에다가 이제 탑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뭔가 하고 할 수 있으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조차도 할 수 없는 막막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소년만 알고 있다. 약속의 땅, 접는 나날, 천국의 초저녁. 이곳은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이제 신혼 부부가 이제 막 갈등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되게 근데 구체적이에요. 환경운동가가 이렇게 이 핵발전 말고 풍력 발전을 하는데 저희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정서적으로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도 담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 몇 년 사이에 한국에서 펼쳐졌던 그런 장면들도 문득문득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전체 10개 작품 중에서 사실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개인적으로 접는 나날이라는 작품이에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좀 이렇게 설명 전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소설 되게 짧은데, 이게 진짜 이렇게 막 느낌이 찌르르 오죠. 막 그냥 뭔가 공허감, 공복감. 그러나 이 스포일을 하자면은 스스로를 접어버립니다. 몸을. 그러니까 뭔가 좀 몽환적인 그런 그런 느낌인데, 근데 그게 자기 방어구 위안이라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마어마한 불가항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선, 이런 접근 되게 인상적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얘기를 좀 하다 만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런 느낌 받으셨죠? 그래서 왜 그럴까? 이 작가가 역량이 없어서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후변화라는 현상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설명, 묘사하거나 상상하기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거나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지식으로도 막막 불안정하고 감상적으로도 불안전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런 불안전함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닌가. 작가로서 최선을 다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사람한테 이 책은 좀 얘기를 하다 만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이유 아니었을까라고 하면은 많이들 그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잘못 읽은 건 아니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로 넘어가고 나 이쪽으로 돌아올게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무슨 뭔가 뭐 이론 이런 게 막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갖고 이 책의 어떤 느낌과 감상을 굉장히 훼손하고 너무 축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듭니다만 그래도 정치발전소에서 준비한 이 특강이라 뭐 이런 구라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지구과학에 나올 법한 얘기를 잠깐 처음에 한 5, 6분만 할게요. 우리가 기후변화 하지만 실제로 뭔지 잘 모릅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탄소 중심이니 뭐 1.5도를 더 낮춘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큰일이에요.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이. 근데 한 10만 년 전부터의 온도 그래프입니다. 평균 온도. 온도가 낮을 때를 빙하기라고 하고, 선이 좀 짧나요? 예. 약간 높을 때를 간빙기라고 하죠. 근데 간빙기도 빙기예요. 지금보다 평균 온도가 낮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대륙 전체가 땅은 거의 빙하로 덮여 있었죠. 이 빙하기 간빙기 사이 온도는 8도 정도 차이가 나고. 근데 이 10만 년 전부터 현생 인류가 지구상에는 존재했다는 거죠. 우리랑 똑같이 두개골 크기도 같고 손발의 구조도 같고. 근데 원시인 생활을 한 거죠.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기후가 불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굴 속에서 살면서 수렵 채집 생활하고 동굴 벽화 그리고 이렇게 살았죠. 근데 12,000년 전쯤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더니 일정하게 따뜻한 온도가 유지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죠. 빙하가 녹아갖고 바닷물로 흘러드니까는 해수면이 상승해서 지금과 같은 대륙 모양의 대체로 갖춰졌고 그리고 빙하가 녹은 물이 이제 비옥한 흙을 이제 강어기의 삼각주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 밀, 옥수수, 쌀 이런 게 자라니까는 정착 농경 생활이 시작됐죠. 인구가 늘어나고 생산력이 증가하고 문명과 계급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1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지질시대를 현세 홀로세 충족세 이렇게 부릅니다. 홀로세라는 거는 완전하고 조화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경 문명이 가능할 그런 기적적으로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뜻이고 충적세라는 것은 신생대 네 번째 시기에 충적 평야가 만들어져서 농경 문명이 가능한 시기다. 그래서 충적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6억 살 지구의 나이 중에서 이렇게 지질 시대가 구별이 되죠. 근데 이 구별의 기준은 생물종의 큰 변화입니다. 특히 고생대 중생기 말에는 전 세계 생물종의 65에서 90% 정도가 멸종을 했죠. 1.5도나 2도 정도 온도의 변화. 급변이라고 하지만 몇십만 년 동안 변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생물종을 그렇게 멸종시킬 정도의 큰 타격인 거예요. 근데 인류세를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생겨났죠. 주장 정도가 아니라 이제 공인받은 개념이 됐어요. 인류세 시작은 1945년 7월 16일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 누구의 생일처럼 지지시대가 시작됐나? 이때가 미 육군이 최초의 핵폭발 실험을 했죠. 그러니까 후대 지질학자가 지층을 조사해 보면은 이날 이후의 지층에서만 세슘 137, 스트론튬이로 원소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방사능이 아니라 인위적인 핵분열로만 생기는 동위 원소가 발견될 거라는 것이고 또 인류세 증거는 유력한 증거는 플라스틱이 되겠죠. 그리고 한반도를 집중 조사한 후대의 지질학자 고고학자는 닭뼈가 엄청나게 발굴되는 걸 보고 놀라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닭이라는 특정한 조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우리는 이유를 알지만 여기서 지난번에 강의할 때 크게 냈었나? 지구상에 살고 있는 포유동물 중에 인간의 무게가 몇 프로인지 물어봤었나요, 제가? 여기는 그죠? 네, 맞춰보실래요, 한번? 포유동물의 지구상의 총 몸무게 합 중에 인간의 몸무게 합이 몇 퍼센트인 걸까? 15%, 10%, 15%이 정도가 많이 나온 답인데 정답은 36%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70억 명이 넘는 인구의 인간의 총 몸무게의 합이 포유동물 총 몸무게 36%고 인간이 기르는 가축의 총 무게가 60%죠.
그럼 4%가 남는 게 야생 포유동물의 총 몸무게예요. 코끼리, 기린, 하마, 원숭이, 쪽제비, 뭐 너구리 다 합쳐도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18세기 전까지는 안 그랬겠죠. 아메리카 들소가 미국 사람들, 원주민하고 백인 합쳐서보다 아메리칸 들소의 무게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이 정도로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유동물로만 봐도 생물종이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인간의 피로, 뭐 인간이 다 똑같은 인간은 아닙니다. 자본가의 피로가 더 컸겠지만 인간의 피로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생물종이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지질시대라고 부르는 게 너무 당연해요. 게다가 대기의 조성도 변화했고 화학물질도 변화했고 이랬으니까. 그리고 이 과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이 인류세의 가장 큰 특징은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고 그게 기후 변화를 일으켜서 지질스를 통틀어서 6번째 대멸종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인류세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지질 시대를 좌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 책 얘기로도 이어지지만 6번째 대멸종이 정말 멸종?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티핑 포인트를 넘어선다고 지구 전체가 불바다가 되거나 빙하 시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설국 열차와 같은 상황은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물이 담고 있는 이 에너지의 평형 상태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변화할 수가 없어요. 공룡도 사실은 2, 30만 년 동안 멸종이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도 2, 30만 년 동안 걱정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온실가스,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CO2 농도가 410 ppm이라고 그래요. 뭐냐면은 산업혁명이 시작했을 때 260 ppm, 100만 개의 공기 분자 중에 CO2가 260개였는데 지금은 410개로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근데 지난 300만 년을 통틀어서 CO2 농도가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룡이 멸종할 때에 피할 수 없이 빨리 대기의 조성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바로 온난화가 바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CO2가 한번 배출되면 100년 이상 대기 중에 머무르면서 지속적으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데 이게 이제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농도가 올라가면 그게 이제 공기를 일부 데우고 물을 데우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반대 작용들도 있어요. 기후 온도를 낮추는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CO2 농도 올라간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는 데는 몇 년, 몇십 년 복잡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 기후학자들의 모델링에는 되게 그런 것들을 다 담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지금 온난화를 일으키는 CO2는 100년 전에 배출된 분자도 있고 50년 전에 배출된 분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티핑 포인트를 넘어간다고 바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갖고 모든 게 똑같이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평균 온도가 모든 건 정규 분포죠, 대체로. 근데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지만 또 하나 이렇게 분산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극심한 폭염이나 장마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더 추울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이 다 없어졌다라는 그런 다 똑같이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 인터스텔라의 첫 장면들을 더 보여주는 편이죠. 그 놀란 라이언 감독이 정말 예술적 상상력과 과학적 지식을 결합시켜서 어떤 일이 펼쳐질 건가라는 걸 그려본 건데 이 다른 은하계로 이제 이 4차원 여행을 하는 거가 더 인상에 남으시겠지만 영화의 첫 장면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후변화가 어떻게 다가오고 경험될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동차로 달려도 옥수수밥만 계속 나오는 북미가 더 이상 온난화 때문에 밀을 재배하지 못하고 가뭄하고 병충해에 강한 옥수수로 주식을 바꿨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이 같은 영화에서 이제 이 월드 시리즈 경기거든요. 프로야구. 근데 경기장도 이렇게 초라한 데다가 경기를 하는데 갑자기 모래 폭풍이 이렇게 불어 닥치니까는 관중들이 이제 일어나죠. 근데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아, 또 이러네. 아, 또 날씨 이러네. 이러면서 마스크를 쓰고 서둘러 집으로 대피를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티핑 포인트를 넘어선 기후 변화의 나날들이 이것하고 비슷하거나 좀 다르거나, 그리고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게 펼쳐지겠죠. 남태평양 나라들은 이미 해수면 상승을 이나 해일을 더 겪고 있는 거고,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는 독특한 가뭄이라든지, 어, 저 유럽의 포도 농가가 올해 3월에 외신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포도 농가가 밤에 포도그루마다 이 깡통 모닥불을 피워놓고서 밤을 지새고 있어요. 지중해성 기후에서 몇천 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포도가 얼어 죽을 날씨가 닥친 거예요. 이렇게 모든 그 기후 패턴이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지구 온난화, 클라이밋 워밍, 그 다음에 기후 변화, 클라이밋 체인지, 그러다가 이제 기후 위기 또는 기후 재난, 기후 붕괴, 케이어스, 디스럽션, 이런 표현들을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장면이 몇 년도에 어느 정도로 펼쳐질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이미 맛을 보기 시작했고, 느끼고 예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작년에 우리가 장마가 54일 동안 있었잖아요. 부지 지겨웠죠. 농사도 힘들었고. 근데 그때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갖고 그 뉴스 프로에 이제 기상 전문가를 불러갖고 이제 얘기를 듣잖아요. 그 앵커가 전문가들한테 물어요. 왜 이렇게 장마가 깁니까? 아, 이거는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그 기후 위기가 왜 일어나는 거죠? 아, 그것은 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인한 구조적인 어떤 문제입니다. 아, 그러면 내년에도 정말 이렇게 깁니까? 그러면은 그 전문가 뭐라고 그러죠?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데 그럴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난 30년의 평균보다 앞으로 30년은 그러한 예기치 못한 극한적인 기상현상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거는 확실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올해는 어땠죠? 6월부터 9월까지 찔끔찔끔 장마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10월까지 비가 와갖고선 김장 배추가 지금 골고 이런 일을 우리 겪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곡차곡 쌓이고 불규칙해서 우리가 다가올 것인가 있는 거를 사실은 상상해 봐야 되는 거죠. 현실도 있고 데이터 있고 경험도 있지만 또 상상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소설가가 뭔가 좀 그려 보이려고 만져보려고 했던 게 사실 그런 장면들일 것 같아요. 탄소의 순환,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 그림을 강의 때 쓴 게 올해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주로 숫자와 그래프를 갖고 했는데,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뒤늦게 유래했습니다. 무지 간단하지만은 깊이 생각을 안 했던 건데, 탄소가 외계에서 날라오거나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지구 안에는 일정한 양의 탄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작용이 다른 거죠. 과거에는 탄소가 이렇게 순환 고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고, 이 광합성이라는 게 정말 신통방통한 거죠. 식물이 뿌리에서 H2O, 물을 흡수하고 대기에는 CO2를 갖고선 엽록산에서 합성을 하면은 이 CO2와 H2O가 재배열이 돼서 CHO, 그러니까 영양분, 포도당 같은 기초적인 영양 단위가 되는 것이고, 이게 결합해서 식물의 몸이 되고, 그게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식물이 사체가 썩거나 뿌리로 고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화석, 우리가 화석 연료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식물, 동물의 사체가 깊은 바다나 땅 속에서 응축이 돼서 그게 탄화가 된 거죠. C가 주성분으로 남는 거죠. 그게 석탄속의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한 양의 순환을 하고 공기 중에 있는 탄소, 원소, 탄소가 결합된 분자의 양과 땅속에 있는 것들이 일정했어요. 근데 자본주의의 산업혁명과 녹색혁명 이후에 상황이 달라진 거죠. 이 C가 주성분이 화석연료를 계속 태우니까는 CO2로 대기중으로 점점 날아가고, 소의 위장에서 CH4, 메탄이 이제 나와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 중에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탄소와 결합된 분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구조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죠. 공장하고 소가 많아지면, 그래갖고 산업혁명 잉크로즈 때는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랬잖아요. 이제 소가 지구를 잡아먹었어요. 아까 그
포유동물 중에 60%가 가축의 무게라 그랬잖아요. 그 가축 중에는 소 15억 마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그 눈망울이 그 착한 소가 뭔 죄가 있겠어요. 그런 소가 이렇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소가 위장에서만 메탄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소를 상업적으로 먹이기 위해서 이 곡물 사료, 그 땅을 개간해서 또 온실가스 배출하죠. 화학 비료 쓰죠. 제초제 쓰죠. 살충제 쓰죠.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공장하고 이 산업용 축산 이게 양대의 사실은 온난화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의 순환이 깨진 거죠. 점점 이 고리가 끊어진 게 생태계의 균열을 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기후변화를 되돌리는 방법도 너무 간단해요. 이걸 줄이거나 여하튼 되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자본주의와 지금의 어떤 녹색혁명이 이런 구조에 기반하고 있는 한 이걸 바꾸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딱, 우리 탄소 중립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그래서 이 탄소의 순환고리도 그렇지만은 모든 이 고리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베리 카머너라는 이 과학자가 일찍이 클로징 서클, 이 원이 닫혀야 되는데 그게 깨졌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 그 도넛 경제학의 한 모티브가 된 그림인데 스톡홀름 그 환경보건센터에서 아이디어를 낸 건데 지구의 행성적 한계가 있다. 그게 대체로 9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담을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으면은 이 생태계와 자연 시스템이 무너져서 모두가 위험해진다는 거고 서로 관계도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 해양산성화, 질소아인의 과잉 공급, 누출, 담수의 고갈, 생물 종다양성 감소,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죠. 이미 위험한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인류세의 티핑 포인트, 탄소 예산 이런 개념이고요. 이런 얘기 한번 하니 없다. 자, 요거는 재미없지만 중요하니까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제가 뭐 6번째 대멸종도 얘기했고, 뭐 인터스텔라 이런 것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기후변화가 불확실해요. 그게 우리의 또 어려움입니다. 왜 불확실하냐 하면은 이 그림에서 확실한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얼마큼 화석연료를 태블에서 태우면은 CO2 농도가 몇 ppm이 증가하냐. 요건 확실하죠. 근데 CO2 농도가 260에서 410이 됐는데 420, 450, 460이 되면은 1.5도가 올라가냐, 1.6도냐, 1.8도냐, 2도냐라는 거는 불확실합니다. 이건 기후 모델링의 한계 때문이기도 해요. 온실가스 농도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극, 북극 얼음이 녹으면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듯이 흡수를 하게 되고 온난화가 되면은 시베리아, 영구 동부층에 묻혔던 메탄도 풀려나고 그리고 그나마 산림 흡수원이 됐던 아마존의 그 열대 우림 같은 게 이제 산불이 많이 나고 일부러 태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탄소 배출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빙하도 살살살 겉부터 녹는 게 아니라 일정 시점이 지나면은 안부터 쪼개지면서 녹기 때문에 더 이제 가속화됩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기후학자들도 모델링의 총에 담아낼 수가 없어요. 보수적인 거죠. 확인된 것들을 요소 투입을 하는 거지 AI가 뭐 요즘 나오긴 했지만은 좀 늦게 따라가는 겁니다. 자연의 변화보다. 그러니까는 이 과학자들의 진술 방식이 이래요. 몇 퍼센트의 확률로 몇 도에서 몇 도 사이가 상승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게을러서나 기만적이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과학적인 언어가 최적이냐, 유일한 방법이냐라는 문제 제기는 가능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1.5도,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6도, 7도, 2도가 상승하면은 해수면이 몇 센치 올라갈 건지, 바람이 얼마큼 변할 건지, 이것도 지역마다 지리적인 조건마다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변화가 사람들을 얼마큼 가난하게 하거나 갈등, 또 난민, 전쟁을 유발할 건지도 불확실하죠. 인과관계도 확실하고 경향도 확실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미치고 환장을 노리셔요. 몇 년도에 정확히 어떤 일이 어디서 일어날지는 불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인터스텔라 같은 상황이어서도 어떤 날은 되게 맑고 좋아요.
어떤 날은 봄날 너무 따뜻하네. 오늘은 너무 시원하네. 날씨 좋아. 근데 몇 시간 뒤에 급변할 수도 있는. 이렇게 해갖고 설명 또는 예측에 어려운 불확실성이 있고, 또 하나의 불확실성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후변화하면 단순한 논리는 이거죠. 북극곰이 굶어주고 대하는 태양광 풍력이야. 태양광 풍력을 몇 기가와트 설치하면 CO2 농도가 몇 ppm 떨어지느냐? 불확실해요. 이거는 뭐 전력 그리드의 기술적인 문제, 전기요금 여러 변수들도 있지만 또 돈은 엄청 드는데 효과는 10년, 20년 뒤에 불확실하게 나타나거나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적응도 마찬가지죠. 사람들한테 교육 홍보를 하고 기금을 마련하고 보조금을 주고 효과가 없거나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대선 국면에 들어섰지만 이 4년, 자기 임기 4년, 5년 안에 성과 안 나는 걸 하고 싶겠어요? 뭐 티핑 포인트 나중에 멸종이 오든 그건 모르죠. 일단 신공항 짓고, 여하튼 발전소 유치하고, 이 지방 인구 소멸 걱정하는데, 뭐라도 안겨줘야지. 내 임기 중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언론도 이런 복잡한 얘기들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장마 때 그 기상 전문가 얘기도 했지만은, 앵커가 그 이상을 물으려고 안 합니다. 그리고, 글래스고 캅 26이라고 유엔 기후변화 총회 있었는데, 되게 심각한 진지한 거라고 언론은 보도를 하지만, 외신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그린란드에 얼음이 녹았어. 세상에 이런 일이. 토픽, 외신 이렇게만 접근을 하는 거예요. 파편적인 또 과학적인 과학면, 외신면 엄청난 기후 시위가 있었다. 사회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해야지. 왜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거나 정치와 언론이 그렇게 미흡하게 다루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비판도 제대로 하고 사람들한테 설득 또는 공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실가스 농도가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떨어뜨려야지 1.5도가 된다는 거거든요. 코로나 상황 때 줄어든 만큼 계속 줄어들어요. 근데 이미 반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대공황 때 13% 온실가스 배출이 줄었습니다. 한국도 온실가스 배출이 이렇게 준 적이 딱 한 번 있죠. 1998년. IMF 사태 때 14%가 줄었어요. 그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2%였죠. 그럼 그 절반 정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만드는 정부 관계자 머릿속에 있냐? 어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꿈에서 나타나겠죠. 그러나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할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미 2015년에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어요. 근데 어떤 시기냐 하면 90년에 요만큼 한 해 배출량이 이랬다. 2008년은 이 정도였다. 2020년에 이만큼 배출량이 증가할 건데 거기 대비해서 37% 줄이자는 게 그때 파리 협정에 제출했던 한국의 감축 목표였습니다. 감축인가요? 90년에 비하면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2006년에 비해서도 현상 유지에 가까운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파란 만큼 줄이겠다고 약속을 한 게 이거거든요. 실제로 빨간색처럼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이렇게 목표를 자꾸 잡는 거예요. 절반을 계속 찍어요. 우리 배출이 늘어났는데 이만큼이 목표다. 직선 그어갖고 그러면 몇 년도에는 이만큼 줄이죠. 근데 이때는 여기에 절반이었겠죠. 여기에 절반, 여기에 절반.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탄소 예산, 즉 결국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이기 때문에 목표 시점에 딱 탄소 제로가 되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래 면적이기 때문에 곡선이 이렇게 빨리 우묵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고려를 안 하는 게 정부 시나리오고, 또 하나는 불확실한 흡수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배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탄소의 순환 그림에서 탄소를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거나 이러한 방법들을 시나리오에 넣는 거예요. 심지어 UN IPCC의 시나리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이만큼 있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토지 이용하고 BECCS라는 건데, 토지 이용은 결국
탄소 흡수를 많이 하는 나무를 많이 심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될지 불확실하죠. BCCS는 바이오 에너지 더하기 CCS예요. 그러니까는 바이오 작물이 되는 옥수수든 대마도 사실은 되게 유용할 수 있는데 빨리 자라는 태울 수 있는 야자, 자트로파, 대두 이런 것들을 많이 심어서 그걸로 발전 연료로 쓰고 거기서 배출되는 CO2는 포집을 해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쓰거나 아니면은 땅이나 깊은 바닷속에 격리를 하는 것이 CCS입니다. 그러면은 개념적으로는 나무 식물은 자랄 때 CO2를 광합성에서 흡수를 하고 담고 있고 태울 때 나가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고 그것을 땅이나 힘에 가두니까는 마이너스 배출원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논문이나 실험실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탄소 중립 또는 음의 배출을 작동을 할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BCCS로 석탄 발전을 의미 있게 대체할 정도가 되려면은 호주 면적만큼의 새로운 경작지가 필요해요. 그거 어디서 나오죠? 그러니까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핵융합도 마찬가지고 막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상력의 위기라는 게 그러니까 뭐 에너지 정책에서도 이제 사실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중에 있는 탈동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동조, 그러니까는 경제 성장하고 자원 소비나 환경 영향이 보통은 같이 가겠죠. 커플 같이 가는데 그게 깨지는 게 디커플링 탈동조화예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지만 여기에 비해서 자원 소비가 덜하다. 그럼 상대적으로 디커플링. 그리고 환경적 영향이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덜해진다. 이런 디커플링. 자원의 디커플링이 있고 환경 영향의 디커플링이 있습니다. 절대적 디커플링이 있고 상대적 디커플링이 있죠. 근데 이게 녹색 성장론 또는 좀 어려운 말로 생태적 근대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태적 현대화론, 에콜로지컬 모더네이제이션.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론에 깔려 있는 거예요. 계속 성장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효율화 같은 좋은 기술을 쓰고 좋은 제도를 시장에서 작동시키면 성장 발전을 하면서도 기후 위기나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다 똑같은 겁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녹색 성장, 생태적 현대화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탈동조화가 실제로 작동이 되느냐? 아니더라는 게 최근의 연구들입니다. 한 지역에서 일정한 시간에서 한 산업에서는 탈동조화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더 길게 보거나 더 지역을 넓게 보거나 이러면 아니더라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탈동조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공장이 중국으로 갔죠. 그리고 지금은 탈동조 이렇게 나온 것 같지만은 이 오염의 부담을 미래로 미룬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탈동조화가 일어나도 온난화를 되돌릴 정도의 스케일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탈동조화는 허구다. 특히 선진국들은 GDP와 물질 발자국, 물질의 총 소비, 생산 소비 총량이 같이 변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탈동조화라는 이 녹색 성장과 지속가능 발전의 중요한 전제가 기각돼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대가속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3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재미없지 않으시죠?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급가속을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차분하게 대응하고 컨트롤할 수가 없는 정도로 가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들이 대충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걸 보실게요. 1972년에 로마 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유명한 보고서를 냈죠. 그때의 예측이 그러니까 컴퓨터도 무지 시질 때인데 이 방보다 큰 거기에 애니악 이런 초창기 슈퍼라고 하기 우리 지금 스마트폰의 1000분의 1 용량도 안 될 거예요, 성능이. 거의 이제 펀치 카드를 넣어갖고서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MIT에서 수행을 했죠. 했더니 재생 가능 천연 자원이 이렇게 줄어들고 이게 2020년이죠. 생산량이나 서비스도 줄어들고 세계 인구가 늘어서 걱정을 했는데 인구 정점 떨어진다. 환경오염이 점점 늘어나고
성장에 한계가 있네. 계속 이렇게 잘하거나 번영을 할 수가 없네. 과학자들이 처음에 이런 결과를 예상이나 의도한 게 아니라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 결국 성장의 한계라고 보고서 나왔죠. 이 보고서는 씹혔어요. 특히 여론 주도층, 정치인들한테는 우울한 미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나아지는 생산력과 경제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충만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이 보고서 발표 이후에 결국 두 번의 석유 파동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성장 한계는 잊혀진 보고서가 사실은 주류 정치나 경제 무대에선 됐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과학자들이 다시 모여서 다시 더 좋은 훨씬 좋은 컴퓨터로 훨씬 더 치밀한 데이터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봤더니 굵은 선과 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오, 되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추세는 약간 좀, 정도는 기울기는 좀 다르지만 추세는 거의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석유가 고갈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셰일 에너지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금 지연은 됩니다만 그래도 경향적으로 가고 있다. 여전히 성장의 한계네. 또 게다가 환경오염, 그전까지는 오염이라고 생각 안 했던 CO2 농도 증가 이런 게 추가된 거죠. 이거는 지구의 행성적 한계를 보여주고 대가속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래프. 보시면은 맹그로브 숲이 파괴된다든지 뭐 GDP가 증가하는 것도 그렇고 새우 양식이 늘어나는 이런 것도 대가속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경향을. 그래서 이런 그레이트 엑셀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다시 그 앞에 그림으로 좀 가볼까요? 예, 요겁니다. 1925년부터 세계 온실가스 농도인데 1950년하고 75년 사이에 기울기가 상당히 올라갔죠. 이때가 이제 전후 황금 시대잖아요. 집집마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승용차, 에어컨을 갖기 시작하고 그것을 만들고 폐기하기 위한 이제 산업이 만들어지고 뭐 여기에 따라서 노동계급도 성장을 했습니다. 잠깐 내려갔다가 이 구조가 안 바뀐 거죠. 계속 올라가고. 이게 이제 대가속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좀 가까운 예로 생각을 해볼까요? 제 경험상으로는 삼겹살은 어릴 때는 냉동 삼겹이었어요. 생삼겹살을 식당에서 팔기 시작한 거는 1990년대 중반부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하튼 그 다음에 생삼겹, 냉동 삼겹은 가끔 대패 삼겹 기호 때문에 먹지. 지금은 생삼겹이 너무 다양해. 생삼겹, 생오겹, 무슨 살, 항정살, 무슨 살 골라서 먹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가속, 이게 되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방 경직이죠. 다시 아까 그 그래프로, 그 슬라이드로 다시 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갔죠. 대가속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 정신없는 대가속을 어떻게 누그러뜨리고 뭔가 좀 정신을 차릴 정도로 조종관을 잡지 않으면 이 위기는 헤쳐나오기 어렵죠. 완화시키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기후 위기라는 현상도 원인을 온실가스 단지 화학 분자의 숫자로만 보면 안 되는 거고 그 너머 있는 구조와 동학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자본주의가 원인이라는 얘기를 흔히 하죠. 근데 이게 이 대가속, 그다음에 최근에 기울기까지 하면 자본주의로는 저는 충분히 버텨들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채굴과 다른 종에 대한 자연에 대한 그 착취를 구조화한 가부장제, 그 다음에 GDP를 절대 숫자로 만든 전문가주의와 관료체계, 기술체계 이런 것들이 결합된 설명되는 게 아닌가. 뒤집어 얘기하면은 자본과 계급을 제거하면은 기후 위기는 해결되는가?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 거죠. This Changes Everything이 나오미 클라인이라는 캐나다 작가가 쓴 책 제목이죠. 이 책의 부제가 자본주의 대 기후입니다. 그러니까는 기후가 그냥 인간 모두의 문제만도 아니고 단지 어떤 화석 연료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떤 자본주의 통합과도 관련이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시작하면은 에브리싱을 건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디스의 의미는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의 시작이 디스입니다. 그러면은 에브리싱을 바꿔야 돼요. 에너지원도 바꿔야 되지만은 우리의 산업, 정치, 문화, 권력 관계를 모두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치적 보수파라면은 체인지가 싫겠죠. 게다가 에브리싱 더 싫겠죠. 진보파 또는 좌파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싸, 잘 됐다. 에브리싱 바꿔야 돼. 이 저를 계야. 근데 여기서 미적미적하는 좌파는 보수파일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나. 자본주의가 원인이라보다 특정한 방식의 자본주의가 문제니까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도 있죠. 아이디어 정도가 주류적인 믿음입니다. 아까 그 디커플링, 지속 가능한 발전, 녹색 성장과 연동되는 얘기인데 다양한 갈래가 있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빌 게이츠. 근데 이 양반 기후변화에 대해 진심이에요. 정말 걱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경험과 이 갖고 있는 엄청난 네트워크와 이런 거를 활용을 해갖고선 기후변화를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해요. 자기가 스마트 원자로도 이제 하려고 하고, 핵융합 이런 것도 해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지금의 자본주의 시장과 기술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자연자본주의는 이제까지 가격이 매겨지지 않았던 자연의 이용, 오염, 이런 데 정당한 비용을 매기면 시장이 이거를 교정할 거다라는 믿음입니다. 이것하고 같으면서 차원이 다른 게 그린 뉴딜이죠. 제러미 리프킨은 정말 무시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엔트로피부터 노동의 종말, 수소 경제 이런 글들을 써왔죠. 세계 차원에서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한계 비용 제로 디지털 경제와 수소 에너지 활용과 정부 단위의 엄청난 이 녹색 전환 프로젝트를 하면 기후 변화도 막고 일자리도 만들고 불평등도 줄일 수 있다라는 사실 굉장히 탄탄한 이런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만들고 있죠. 근데 공히 여하튼 녹색 자본주의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좀 흥미로운 그림인데 그 북미의 그러니까는 비판 지리학자 마르크스주의를 갖고 지리학을 하는 그런 조엘 웨일라이트하고 조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클라이밋 리바이어던이에요. 기후 리바이어던.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응용을 한 겁니다. 리바이어던은 바다의 엄청난 괴수예요. 신화 속에 성경에 나오는. 베이모스는 육상의 괴수입니다. 뭐냐 하면은 자 기후 위기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전 세계적인 통치 권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 네 가지 이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본주의 안에서 전 세계적인 통치 권력으로 뭔가 질서를 잡아보려는 게 기후 리바이어던입니다. 가장 지배적인 시도죠.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라든지 이런 시도들이 다 클라이밋 리바이어던입니다. 근데 안 되고 있죠. 툰베리가 블라블라블라 또 했네 라고 비난을 하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말 안 듣는 트럼프, 보스나로 뭐 이런 화석연료 기업들이 있기도 하고 또 자본주의 안에서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만 해법으로 다루면은 에브리싱이 건드려질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베이모스는 이게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안에서 말을 듣지 않는 이런 어떤 상황들, 장면들,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기후마우는 뭐냐? 자본주의 아닌 그러나 뭔가 큰 전체적인 질서를 새로 만들어서 해결하는 게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마오예요. 기후마우. 중국 같은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뭐 석탄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은 중국 공산당이 전인대에서 결정을 하면은 이 공산당과 이 붉은 군대, 홍군 조직이 어마어마한 속도와 힘으로 사막에 나무도 심고 재생에너지 시설도 엄청나게 만들고 우리가 그 코로나 초기에 그 우한에 빛의 속도로 병원이 지어지는 거 봤잖아요. 그런 거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도 이런 마오주의적인 이런 어떤 그 동력
뭐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근데 이 저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나 기후마오는 전체주의적인 질서의 경험과 변홍사의 역사적인 기억이 있는 동아시아에서만 가능한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될 수가 없어. 사실 아우, 진짜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사람이 이거 하자고 하면 되겠어요? 치열도 안 먹히죠? 그럼 기후엑스는 뭐냐? 자본주의 바깥에서, 그러나 전 세계 중앙 권력이 아니라 지역에서 공동체에서 뭔가 대안을 찾는, 뭐 바람직한, 우리가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경제라든지 그런 모델일 수도 있고, 뭐 종교 공동체의 모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죠. 근데 어떤 게 바람직하거나 유력하거나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게 아니라, 이 연구자들은 이런 네 개의 이념의 모델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확실한 것은 기후변화의 불확실함과 독특한 성격이 월경적이고 보편적이면서도 특수적이고 시간적 지체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러한 고민들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정치 모델로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게 이 안드레아스 말름이라는 사람의 책인데, 최근에 한글로 번역돼서 코로나 기후위기 상시적 비상사태인가? 뭐 그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분이 인류세 말고 자본세라는 표현을 쓰자고 주장을 했던 분이에요. 인류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문제다. 그리고 이 책은 코로나와 기후위기가 상시적인, 만성적인 비상사태를 만들고 있고 계속 이어질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세기의 전시 공산주의가 필요하다. 레닌 트로츠키가 했던 그런 전시 공산주의 같은 모델, 작동 방식, 이런 것들을 21세기로 갖고 와야 된다. 이거 보면은 농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뭐 정말 우리의 뭐 스탈린주의 공포 정치를 하자는 게 아니라, 레닌이 실제로 생태 보전 지역 이런 것을 했어요. 상당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스탈린이 막 없애려고 했는데도 이게 이제 지금의 어떤 이 균형 잡힌 이 생태계 보전의 한 모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뭐 인민의 뭐 안위를 걱정하는 공산당이었을 것이고, 그럼 정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또는 어떻게 그거를 우리 현대로 갖고 와서 써먹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제가 요청되고 작동할 것인가? 그린 뉴딜, 녹색 성장, 탈성장이 교집합도 있지만 여집합도 있고,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뭔가 선택을 하고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도 있어요. 아까 행성적 한계와 인간의 사회적 기초를 결합한 게 도넛 경제학의 그림이죠. 그러니까는 최소한의 에너지물, 민주주의, 교육, 소득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행성적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 도넛의 면적을 지켜나가는, 이게 경제 정책과 활동의 새로운 기준 또는 규범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면 이거를 그럼 담보할 정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넘어가야 되겠죠. 응? 응.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 대가속의 이야기도 그렇고 행성적 한계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탈성장의 이야기가 좀 불가피합니다. 그 디그루스, 포스트그루스, 어그루스, 넷그루스, 제로그루스, 뭐 여러 가지로 될 수도 있는데, 디그루스라는 건 여하튼 그루스, 성장을 위한 성장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예요. 우리가 왜 성장을 하고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를 들여다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형평성과 좋은 삶을 지향하도록 집단적 삶의 목표를 재조정하는 그런 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버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의 대안이라기보다는 복수적 대안으로 이루어진 종합적이고 창조적인 스펙트럼이다. 그럼 거기에 대한 비판들이 있죠. 그 이른바 주류 경제학,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저거 뭐야 그럴 거예요. 그래갖고 탈성장은 대안 프로그램으로 분명하지 않다. 대중적 호소력이 부족한 이상론이다. 자본주의 틀 안에서 탈성장이 달성될 수가 없다. 그다음에 탈성장론자들은 축소해야 활동과 성장형 활동도 있는 거 아니야. 재생에너지라든지 환경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구분하지 않고 뭐 자발적 가난, 뭐 루저들의 삶과 비슷한 히피 같은 이런 거는 하고 있다.
또 자본주의님이 저성장 구매로 접어드는데 무슨 탈성장이냐. 그리고 이게 가장 강력한 문제적일 수 있는데 성장이 정체되거나 역성장이 되면은 사회 취약 집단과 제3세가 더욱 큰 고통과 혼란을 겪을 거다. 그 다음에 글로벌 그린 뉴딜에 필요한 경제적인 자산과 물질적 자원까지도 망가뜨릴 거다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비판이 과연 또 제대로 된 비판인가 좀 따져보긴 해야 돼요. 정말 성장의 활동과 축소의 활동 구별 안 하나? 또는 탈성장 논자들이 주장하는 게 성장의 정체나 역성장인 거냐? 이거는 팩트 체크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오늘 길게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하는 건 탈성장 모듈형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탈성장론에서 제기되는 아이디어들, 개념들, 정책 제안들을 가지고선 탈성장을 한번 좀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좀 그려보고 느껴보자는 거죠. 왜냐? 탈성장은 하나의 이론으로 누가 딱 노선으로 제기해주고 다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레닌주의랑 다릅니다. 탈성장을 지향하는 다양한 운동과 시도들이 여러 곳에서 펼쳐지고 그게 동화 연기가 올라듯이 만나고 그럼 나는 어떤 탈성장 뭐 프로젝트를 할까? 이게 이제 큰 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탈성장 모듈은 또 탈성장 모듈의 좋은 점은 이게 있는 거죠. 어떤 탈성장 운동이 실패하거나 성과를 못 본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전체적으로 큰 유기체로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교훈을 얻고 부분적인 성공은 더 큰 아이디어나 시도를 만드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 모듈은 뭐가 있느냐? 음, 그 7가지 대안이라는 책에는 비비르 비엔 중남미 말로 좋은 삶입니다. 굿 라이프예요. 탈성장, 커먼즈, 에코페미니즘, 어머니 지구의 권리. 어머니 지구는 사실 요즘 페미니즘 이론에서는 저런 거 뭐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중남미에서 안데스 산맥이 머더 네이처라는 게 뭐 몇만 년, 몇천 년 동안 이제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탈세계화, 그다음 상호 보완성. 셀주 라투슈는 알자로 시작되는 거를 말도 잘 만들어요. 8가지가 순환하는 걸로 재평가, 재개념화, 재구조화, 재분배, 재지역화, 축소, 재사용, 재생 이렇게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달팽이가 탈성장 운동의 그 상징 같은 건데 이반 일리치라는 유명한 분이 했던 얘기에서 나오는 건데 달팽이는 계속 껍질이 커지면 자기가 이제 깔려 죽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 이상이 자라면은 껍질과 몸을 약간 수축시켜서 유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도넛 경제학의 그림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죠. 탈성장 개념부 사전에는 또 다시 땅으로 기본소득은 아실 테고 최대소득. 아무리 경영자가 돈을 많이 벌어도 최대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지역통화, 협동조합, 디지털 공유물, 리눅스 이런 거, 불복종, 생태 공동체, 월스트리트 오큐파 이런 거, 일자리 보장, 공공자금. 그러니까 공적 제도로 활용할 수 상당히 있습니다. 탈성장 과학, 노동조합도 있어요. 노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도시 텃밭. 이거 비비르벤 또 나오죠. 영속의 경제. 제이슨 니켈. 제가 번역한 자골수 풍요롭다. 여기에는 계획된 진부화를 끝내. 계획된 진부화라는 거는 의도적 진부화, 의도적 노후화 이런 건데 아직 쓸 수 있는 제품인데도 의도적으로 고장이 나게 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을 해갖고 자꾸 새로운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사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광고를 제한해야 된다. 소유권 대신 이용권, 식품 폐기 없애기, 생태계 파괴 산업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거, 공공재 탈상품화, 민주주의의 힘, 정신적 탈식민화, 새로운 윤리학 이런 모듈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GDP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로 가야 될 것 같은데 1시간 더 하고 싶은데 이 책은 후마니타스에서 GDP의 정치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돼 나와 있어요. 지금 절판이긴 합니다만 제가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우리 국역 제목을 짓기가 좀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원제가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블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GDP를 약간 비꼬은 거죠. 국내 총 문제다 이게. 여기도 GDP 얘기가 나오고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 성장을 위한 성장의 도구마를 만드는데 GDP가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GDP가 3~4%씩 성장을 하지 못하면은 실패한 무능한 정부고 선거 때에는 낙선돼야 되는 정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국민소득 한 3만 불이 되면은 GDP가 정체 상태에 이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GDP가 늘어나는 게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는 거죠. 정말 그만큼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행복해지거나 또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되는 거냐? 아니거나 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GDP라는 게 처음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2차 대전 말에 미국이, 연합군이 독일이 얼만큼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독일의 경제 능력을 한번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시장 가격으로 환산되는 생산물의 총 가격의 합, 이것으로 GDP, 그때 GNP였어요. GNP라는 걸 했죠. 미국이, 연합군이 이겼잖아요. 이게 GNP가 쓸모가 있네. 그리고 냉전이 시작됐잖아요. 야, 저 소비에트 블록은 얼만큼 경제력을 실제로 갖고 있을까? 체제 경쟁 속에서 이제 GDP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숫자가 된 거죠. 모든 어떤 경제 정책의 목표. GDP를 얼만큼 늘려서 그다음 뭘 하겠다. 이런 게 됐는데,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했나?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오히려 GDP라는 지표가 높은 나라가 국민의 행복이 적거나 삶의 질이 낮거나 환경적으로 열악하거나 이런 불일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GDP를 반성하고 재평가하지 않은 시도들이 많이 났습니다. 이거는 뭐 모두 진보적인 학자뿐만 아니라 뭐 슈티글리츠나 뭐 이런 경제학자들과 참여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이런 거죠. GDP는 시장 가격으로 환산되는 것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가까운 사람한테 상품이 아닌, 그러니까 뭐 공짜로 뭘 만들어 주거나 보살펴 주거나 이런 것들은 GDP로 환산이 안 되죠. 또는 나한테 구체적인 행복을 주는 오늘의 맑은 따뜻한 날씨, 아름다운 숲, 나의 예쁜 강아지의 눈빛 이런 것들은 GDP랑 전혀 무관합니다. 반면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차가 구급차가 달려오고 견인차가 달려오고 이게 다 시장 가격으로 환산되는 활동이었다. 그 GDP를 늘리는 거죠. 뭐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환경을 파괴하고 또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땅을 파다 묻었다. 그것도 GDP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행복과 삶의 질을 당연히 제대로 측정을 못하거나 오히려 나쁜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현직 시절에 연설을 그런 걸 했어요. GDP를 바꿔야 된다. 정말 우리한테 소중한 것들은 측정하지 못하고 우리한테 피해를 주거나 해롭게 하는 것들을. 그래서 대안적인 지표 얘기 많이 해요. 국민 총행복 지표, 참 진보 지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GDP로부터 풀려나는 게 굉장히 많은 시야를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전환의 구성 요소로서 탈성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한 발도 나갈 수가 없다. 에브리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수단으로서는 국유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유화보다 중요한 거는 계획 경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작동시키는 거. 근데 그 계획 경제가 홍남기가 하는 계획 경제면 안 되겠죠. 정말 이해 당사자와 시민들이 기후 문해력과 이런 어떤 이 미래에 대한 어떤 감각과 불안까지도 같이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는 참여적 계획 경제가 보장과 작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정부 국가적 수준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립과 살림의 확대와 일상화 이런 게 필요하고 관계 과정으로서 연대 민주주의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것의 원칙과 프로그램으로서의 정의로운 전환이 이렇게 다양한 모든 전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고 경합을 하고 어떤 노선만이 옳고 다른 것은 무의미하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A 다시 B 다시 B 다시 이런 식으로 충만하고 흘러 넘칠 때 말하자면은 정말 집단적으로 회복력이 있는 클라이밋 레디, 클라이밋 리질리언트, 뭐 클라이밋 프루프, 이런 체제와 사회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후 위기를 초래하고 우리의 정치를 거기에 대응 못하는 불능 상태로 만든 원인과 결과 모두 사실은 박정희 정부 시절에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이 펼쳐졌죠. 나쁜 유산으로만 주로 남았으나, 그러나 국가 계획, 새마을 운동, 이거 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새마을 운동 되게 다시 살릴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노래도 그렇죠. 새벽종이 울렸네, 쌀집 밝았네. 너도 일어나. 너도 일어나? 녹색 국가 만드세요. 초가집도 넓히고 마을길도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태양광도 설치하고 마을 풍력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새마을 운동이 장점이 도시와 농촌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 정책, 기후 정책은 농촌의 역할은 도와주거나 이런 태양광가를 하는 그런 예비 부지 정도로만 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 농촌의 위상을 회복하는 점에서도 저는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기획원 대신에 지금의 경사노위를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죠. 완전히 뜯어 고쳐서 기후 시민회의에 버금가는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고, 헌법도 바꿔야 되는 거죠. 대통령제도 바꿔야 됩니다. 지금 5년 단임의 대통령제는 30년 뒤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선판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기후정의운동, 기후노동운동, 기후농민운동, 기후생협운동, 기후도시운동,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집단이 자기의 역할과 운동이 있다. 그래서 기존의 정치 모델, 경제 모델, 이게 다 이제 에브리싱이라는 거죠. 그래갖고 생존을 넘어서 에너지 전환 녹색 국가, 이매진 올더 피플, 이런 거 상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기후 변화의 시대의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로 정말 이 소설 작품을 아우라로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재미없는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만, 다시 기후 변화라는 굉장히 불확실하지만 엄청나고 설명하고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대가속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더 여러 촉수를 두고, 또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을 반응하고 나눠야 된다는 것까지 좀 알게 되는 게,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인권적 감수성, 감성을 높이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근본적이면서도 길게 보고 가야 될 일이 아닌가. 소설가도 아마 그런 걸 의도하고 이 책을 한 구절 구절로 쓰지 않았나라고 이제 뭉개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시간이 1시간 37분 정도 했는데요. 사회자가 나오실, 그럼 제가 진행을 할거 혹시 질문이나 의견 같은 게 있었는지? 예.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질문 하려고 했고요. 현장에서 먼저 그 사이에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먼저 하는 질문 드리면, 저 아까 기후 기후 베이모스, 그다음에 기후 마오 이렇게 4분면 나누는데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사실 요즘에 이제 고민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에리상을 더 힘들었던 핸드메이드 페이지라는 미국 드라마를 봤는데, 설정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극단적 복음주의자들이 미국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굉장히 단절된 미국의 공동체, 미국의 절반 정도의 주민을 장악하고, 사실 여성들을 다 극단적 복음주의자들이 여성들을 다 출산 기계를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충격적인 이제 설정의 미국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주의 사회를 만든 건데, 외국들이 비난을 하니까, 여성의 권리가 완전히 바닥에 있고 너희 비판을 하니까 논쟁을 하면서 우리는 탄소 배출을 78%나 줄였다. 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아까 얘기한 4분면의 약간 기후 X 같은 느낌이었는데,
할까요? 어디다 들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폐쇄적인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이제 수도 기후 있고. 마오 같은 전체주의 사회이면서도 이제 외부와 이제 상당히 고립되고 단절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중국 얘기를 하셨듯이 최근에 약간 이제 권위주의나 어떤 포퓰리즘,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이런 것들이 기후 위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나 사회 혼란에 대한 이제 시민들의 이 불안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건 아닐까라는 선택한 이제 그 걔네들이 계속 요즘에 들고 민주주의는 아니겠지 굉장히 그런 대응이 좀 취약한 제도여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못하고 이게 좀 가장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정치발전소에서 일하시는 분은 당연히 고민을 하셔야겠죠. 핸드메이드 테일, 네. 예, 그 미드 얘기를 하셨고요. 또 기후 베이모스를 연상시킨 거는 이어지 온 이어지라고, 네. 예, 넷플릭스인가요? 예, 그런 드라마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에코파시즘 전체주의 같은 해법을 떠올릴만 하고, 차곡차곡 준비가 안 되거나 민주주의의 어떤 우리가 이 근육이 부족하면은 무방비 상태로 속절없이 당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정말로 치밀한 어떤 에코 전체주의가 될 수도 있고, 그게 퍼퓰리즘하고 애매하게 결합되면서 정말 더 세상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해결은 해결대로 안 되고 그럴 가능성도 높죠. 우리나라는 어떡하죠? 근데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어니스트 칼렌바크의 에코토피아라는 책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985년 그다음에 78년 두 번에 걸쳐서 쓰였어요. 에코토피아하고 이머징 에코토피아 이렇게 두 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토피아가 먼저 나오고 프리퀄이 그 다음에 쓰여졌어요. 공상과학 소설입니다.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쓰여졌으니까. 근데 이 스토리는 아까 핸드메이드 테일은 미국 동부가 독립했다 그랬잖아요. 이건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워싱턴, 또 어디 이 위에 오레건 이 맨 서쪽 위쪽에 있는 세 주가 독립을 해서 에코토피아 독립공화국을 만드는 설정이에요. 근데 마침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러니까는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표밭이잖아요. 블랙 칼렉시트가 나왔죠. 캘리포니아를 미국도 독립하자. 브렉시트처럼. 왜 우리가 이 저 짜증나는 이 공화당 저 말도 안 되는 애들하고 우리 같이 살아야 돼. 이러면서 막 칼리스트 얘기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는 그 에코토피아 얘기가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 소설의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미국이 이제 환경 오염과 뭐 정치, 사회적 불평등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라고 하니까는 당이 만들어지는데 당 이름이 서바이버 파티예요. 생존자 당. 그래갖고 독립을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선 또 그 사이에 또 마침 공교롭게도 이제 핵발전소 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생존자 당의 지지가 올라가고 그 독립을 해갖고 상당히 고립된 그런 서로 단절돼 있는 그런 외교적 단절돼 있는 걸 하다가 이 미국의 기자가 거기에 이제 에코토피아 공화국에 들어가 갖고 아 황석영이 북한 간 것처럼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하면서 이제 계속 이쪽에 이제 모습을 타전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에코토피아고 그거는 우리나라 정신세계사에서 나왔다가 절판됐고요. 이머징 에코토피아는 에코토피아 비긴즈라는 제목으로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도솔 출판사일걸요 아마. 근데 그거는 그 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생존자 당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까지. 근데 거기에 이렇게 뭐 젊은 여성 과학도가 이제 굉장히 효율 좋은 태양광 모듈을 만들고 생존자 당이 만들어지고 근데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 화석연료 기업들이죠. 화석연료 기업들이 그 이 태양광 모듈을 탈취를 해갖고서 이걸 사장시키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인터넷에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특허권을 갖지 못하도록.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그래갖고 단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정치적인 문제와 체제와 사회 운동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죠. 놀랍게도 이게 1970년대, 80년대 중반에 쓰인 그런 소설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근데 그 독립공화국은 형태가 되게 재밌어요. 1년에 두 번인가 원시적인 축제를 합니다. 돌싸움 같은 걸 해요. 사람이 몇 명 죽기도 해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 어떤 이 자연과의 어떤 순환의 원리 같은 거를 몸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철학? 뭐 그런 것에 기반한 그런 거죠. 뭐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면 분명한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그 핸드메이드 테일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그림일 수도 있고 이 기후 X에 가까운 그런 어떤 장면들일 것도 같아요. 이래서 문학적 상상력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런 기후 변화의 격화 속에서 에코파시즘이나 전체주의 또는 포퓰리즘과 결합된 어떤 정신없는 비극적인 독재로 빠질 가능성도 높지만 다른 한편의 어떤 진지를 만들고 이런 뭐랄까요? 독립공화국 피난처가 있으면은 이 돔시티의 밖에 사람들한테도 뭔가 다른 선택지가 되겠죠. 아, 미국으로 가면은 에코토피아 공화국이라는 게 있다더라. 우리 태평양을 건너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음, 그리고 돔시티라는 것도 이 책에서 나오는 것도 이게 과연 유일한 방안일까라는 회의가 나와요. 돔시티 자체 지속 가능성도 문제가 되고 돔시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돔시티를 폭파하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지 않을까? 근데 그게 답이 될까? 더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나 못 참겠으니까 이거라도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정치적 상상력과 실험을 지금 시작해야 될 때라는 건 분명하겠죠. 그 인터넷으로 질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너무 이제 기후위기 논의가 태양광 발전해야 된다는데 이렇게만 좀 있는 것이 답답하다. 네. 일단은 태양광 핵발전에 대한 이제 견해가 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정치권에서 우리나라 기후위기가 정치권의 주요 의제, 제1의제, 주요 의제 같은 걸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뒤에 거부터 답변 드리면 정치인들은 표를 따라 움직이죠. 유권자들이 반응을 하거나 요구를 안 하면 정치인들이 먼저 나설 가능성은 전혀 없기도 하고 지금 21대 국회에도 기후위기에 진심한 의원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에서도 목소리를 못 내거든요. 탄소중립 시나리오나 그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입법할 때 짤 없어요.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가덕 신공항 특별법 할 때 환경운동에 가깝다는 그런 출신 의원이 탄소 중립 공항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 쓰고 창피해 죽겠으니. 그래서 유권자들, 시민들이 움직이지 않는 한 정치인들은 먼저 움직이지 않거나 뜻 있는 정치인들도 그 소수화되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뭐 다른 나라도 다 뭐 기후 위기에 민감한 이번에 그 독일 선거 같으면은 기후 위기 최대 이슈였어요. 그리고 녹색당이 제1당 할 수도 있다는 여론조사가 5월 달에 나왔는데 막판에는 녹색당이 한 4, 5% 깎아먹었죠. 근데 이유는 뭐냐면은 녹색당 말고 독일은 모든 당이 기후 위기 얘기를 한 거예요. 기민련, 3인당이 다 하니까 녹색당만의 어떤 차별성이 없어진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주류 의제가 된 것이죠. 그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뭐 툰베리 같은 이 송곡과 같은 목소리와 운동으로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막막하다고는 하지만 10년 전, 재작년, 작년, 올해 생각하면은 기후 정의 운동의 목소리도 급가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정말 관성화된 박정희 이후에 관성화된 이런 어떤 이 에너지 집약, 생산, 성장, 소비 이런 거를 깨려면은 뭔가 조금 더 또 충격이나 동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저는 뭐 비관은 별로 안 합니다. 정치가 바뀌는 것도 삽시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이 사회의 동력, 민주주의의 동력이 이제 충만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태양광 풍력은 뭐 3시간 얘기할 수도 있고 3분 얘기할 수도 있는데 태양광 핵발전이요. 태양광 풍력은 많이 필요한데 아무 데나 막 하면 안 되죠. 네. 태양광은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도시 짜투리 공간에 할 수 있는 만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피크 시간에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게 일단은 중요한데 태양광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지 작은 비중인데도 제일 전기 많이 쓰는 여름 폭염 시기에 큰 석탄화력 발전이나 핵발전소 4-5기 분량을 발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뭐 오세훈은 이런 걸 인정을 안 하죠. 그리고 핵발전은 간단히 풍력은 또 아무데나 백두대간에다 해서는 모양새만 버리고 자연 파괴하고요. 저 멀리 해상으로 멀리 나가야 돼요. 그게 훨씬 안정적인 많은 전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쪽 군산 신안이나 울산
이 경주 쪽에 10km, 20km 이격된. 제주도의 그 한림이나 저 김영에 있는 거는 진정한 해상 아닙니다. 그건 몇십 미터 밖에 있는 거고. 저 멀리. 그래서 피해도 줄이고, 돌고래 피해도 줄이고, 뭐 등등등. 그렇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에 대한 가짜 뉴스는 정말 가짜 뉴스입니다. 그건 다시 설명이 필요하면 할 테고. 그리고 핵발전은 돈 눅더 클라이밋이라는 반핵 운동 연합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트 누크 더 클라이밋. 기후를 누크라는 게 핵폭탄을 퍼붓다. 핵발전하다. 누클리어에서 나온 동사죠. 그러니까 기후를 핵으로 괴롭히지 마라. 핵으로 약 올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체 이름 자체가 핵발전이 기후변화 대안이 되는 게 아닌데 핵산업계가 기후 온실가스 감축을 빌미로 핵발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단체가 하는 얘기 딱 네 가지예요. 핵발전은 위험하고 더럽고 느리고 비싸다. 위험하고 더러운 거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느리고 비싸서 현실적인 대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싼 얘기부터 할게요. 재생에너지 무지 비쌌죠. 그러나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드 페러티라고 건설 단가나 발전 단가 자체가 역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는. 핵발전은 점점 비싸져요. 60년 전에 시작했을 때랑 기술의 원리랑 설비가 크게 안 다릅니다. 뭐 2세대, 3세대 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자꾸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니까는 더 많은 방호시설, 더 두꺼운 경납용기, 더 많은 비상디젤 발전기,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건설 단가, 운영 단가 자체가 비싸집니다. 뭐 더 싸고 안전한 소형 모듈 원자로 얘기도 하는데 그거 저한테 제발 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 공장으로 찍어낼 정도로 대량 생산을 해야지 싸지고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훨씬 기업들 입장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인 거예요. 핵발전을 해온 소수의 기업 말고는 심지어 뭐 유럽이나 일본 도시바라든지 뭐 화석연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느리다.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티핑 포인트로 가는 탄소 해산을 써버릴 그게 한 9년, 10년밖에 안 9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9년 안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무탄소나 저탄소 전원원으로. 근데 핵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진 않죠. 적은 건 사실이에요. 적은 건 사실인데 핵발전소는 최소 12년입니다. 발주하고 설계하고 부지 선정하고 발전소 짓고 연료 넣어서 시험 가동하고 그리드 병입할 때까지 최소 12년, 보통 15년, 20년 공기가 지연되죠. 우리나라도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게다가 반핵단체들이 데모하겠죠? 더 지연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로 느리냐 하면 지구상에 지금 450개 정도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 세계 석탄화력 발전소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핵발전으로 교체를 하려면은 열흘에 핵발전소가 한 기 정도 추가 가동이 돼야 돼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두세 기가 한 해에 안 늘어나거든요. 중국이야, 뭐 150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거 없는 얘기고요. 중국, 인도 말고는 그렇게 늘릴 수 있는 나라들도 없는 거예요. 핵발전소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자원과 기술이 있는 선진국들은 자기 땅에 핵발전소를 더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핵발전소를 그나마 효과를 볼 수 있는 나라들은 자본과 기술이 없어요. 세계 핵발전 시장이 점점점 사양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풍력은 2, 3년이면 되죠. 태양광은 2, 3개월이면 됩니다. 그래갖고서 시간 싸움으로 봐도 티핑 포인트가 넘어간 이후인 거예요. 핵발전소를 지금 막 짓기 시작하더라도. 짓기 시작하는 나라조차 없고. 이런 거를 윤석열과 홍준표는 모르거나 모르는 척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선 저는 정말 끽해야 신울진 3, 4, 5기를 다시 짓자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으로 어디에 지을지 핵발전 좋아하는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SMR 이런 거 하자 그러는데 제발 그러면 3세대 신고리 5, 6 같은 것이든 SMR이든 우리나라의 서울이든지 부산이든지 어디든지 몇 기를 몇 년도까지 얼만큼 넣어서 온실가스 얼만큼 줄이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절대로 안 하거나 못할 겁니다.
아, 연락에 얘기했네. 이거는 저 말하자면 누구나 말하자면 이렇게 뭐지 이렇게 그 자극점 있잖아요. 예, 핵발전 때 저한테 약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길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돼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치면 됩니까?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